허세는 누구나 부릴 수 있다. 그가 비록 황제일지라도 역사상 최강의 간지 허세. 카이사르 vs 나폴레옹. 안녕하세요, 브리미입니다. 역사상 최고로 멋지고 간지나는데 허세가 느껴지는 그런 말은 무엇이 있을까요? 감히 말씀드리지만 카이사르의 왜니 위디 위키에 못지않습니다. 다만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는 명언이 되어 수없이 회자되고 있지만 나폴레옹의 이 말은 최강의 간지를 뿜지만 허세 역시 역사상 최강이기에 명언의 반열에는 오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간지와 허세를 극한까지 보일 수 있는 최고의 환경 전쟁터에서 나폴레옹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습니다. 본 주제의 진주인공 나폴레옹입니다. 오늘 두 명의 황제가 지휘하는 러시아 오스트리아 연합군을 물리쳤소. 좀 피곤하군. 1805년 12월 2일 나폴레옹은 황제가 된 후 처음으로 군을 지휘하여 짜르 알렉산드르 1세가 지휘하는 러시아 오스트리아 연합군을 아우스터리츠에서 물리칩니다. 그리고 위의 내용이 포함된 편지를 조세핀에게 보냅니다. 다시 한번 음미해보겠습니다. 오늘 두 명의 황제가 지휘하는 러시아 오스트리아 연합군을 물리쳤소. 좀 피곤하군. 세상에, 전쟁사의 황제가 지휘하는 전투가 얼마나 될 것이며 단 한 명의 황제도 아닌 두 명의 황제가 연합하였는데 그들과의 전투에서 승리 후 아무렇지도 않게 조금 피곤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강간지와 최강의 허세 사이에서 절묘하게 줄다리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는 어떤 말을 해도 허세라 할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업적을 인류사에 남긴 인물입니다. 그의 잘 알려진 업적으로는 카이사르, 샤를마뉴 대제 이후 유럽을 일시적이나마 통일했고 현대법의 아버지 나폴레옹 법전을 편찬했으며 정치체제의 근간인 정교분리, 나폴레옹 지적법을 통한 부동산 등기체제의 효시, 최초의 국가, 국기, 국화, 교육기관의 확립뿐 아니라 화폐, 금융, 정부, 국방, 교통 등 현대국가의 개념이 된 민족주의를 전 유럽에 전파하여 현재는 세계 모든 나라의 시스템과 세계인의 삶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특히 전장에서는 80전 75승 5패라는 놀라운 승률을 가지고 있는 군사천재입니다. 실제로는 더 많은 비공식 전투 승리를 거두었고 전쟁사에서는 평가자에 따라 알렉산더 대왕이 그에 비견될 정도로 높이 평가된다고 합니다. 반면 허세라는 표현이 유행하기 전에는 속물적인 인물로 묘사되곤 했는데 자신의 실수는 덮고 부하의 실패는 자신과 상관없다식의 모든 영광을 독차지한다는 평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나는 내 이익에 반하는 어떤 것이라도 인쇄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흔히 일반인들에게 각인된 나폴레옹의 이미지는 그가 알프스를 넘는 장면인 다비드의 작품을 통해서일 것입니다. 그러나 본래 험준한 산을 오를 때에는 안장까지 높이가 높은 말보다는 근력과 지구력이 좋은 노새가 안정적이어서 실제는 노새를 타고 산을 넘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나폴레옹이 진두지휘하여 산을 넘은 것이 아닌 병사들이 산을 넘고 4일 후 호위를 받으며 안전하게 넘었다고 합니다. 네, 간지도 있지만 허세도 확실히 있는 인물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좀 피곤하군. 자랑스러우면서도 애써 태어난 척 연인에게 잘 보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생사를 넘나드는 9시간에 걸친 힘든 전투 후에 좀 피곤하다? 하물며 적의 지휘관은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군주인 황제가 둘입니다. 그렇지만 나 역시 황제이기에 호들갑 떨고 싶진 않다. 왜냐하면 난 그 두 황제가 연합해도 꺾지 못하는 남자니까. 이런 느낌이 묻어나지 않습니까? 자그마치 3명의 황제가 마주쳤는데 나폴레옹 본인은 이렇게 담담할 수가 없습니다. 전쟁사 매니아인 나폴레옹이 이 전투의 의미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이 아우스터리츠 전투는 후대 전사가들에 의해 나폴레옹이 치른 수많은 전투 중 가장 빛나고 완벽하다고 평가됩니다. 모든 환경이 그에게 불리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트라팔가 해전의 패배로 영국 상륙의 목적은 좌절되었고 전략적으로 적지 가운데 고립된 상황과 프로이센의 참전 고료로 인한 압박감, 장기 원정으로 지친 병사들과 상대적으로 팔팔한 러시아군, 철수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고지를 적에게 미끼로 내주는 병법 상식을 초월한 작전을 펼칩니다. 우리는 고지를 적에게 내줄 것이다. 적이 프라첸 고지를 점령하게 둔다. 위에서 포격하기 쉽겠군요. 적들도 그렇게 생각하겠지. 적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지. 적은 우리를 압박하기 위해 병력을 어디에 집중시킬 것 같나? 길목을 탈환하고 우리 통신수단을 차단하는 데 집중할 것 같습니다. 맞네. 할 테면 해보라지. 길목에서 그들을 막을 겁니다. 그들이 어떤 길목에서든 시도도 못하게 막을 겁니다. 잠깐, 우리는 길을 버리는 척 할 거야.
적의 포격에 놀라 후퇴하든 말이야. 그럼 적들이 진격하게 두는 겁니까? 우리가 파놓은 함정에 빠지는 거지. 그런 다음 우리는 프라첸에서 돌아온 부대와 합류한 후 우리의 우익도 고지 밑에서 기다리다가 후퇴한다. 또 후퇴하는 겁니까? 그들이 함정에 빠질 때까지만이네. 이건 유인책이야. 적들이 승기에 취했을 때 반격한다. 술트는 부대를 이끌고 프라첸 정면에서 공격하고 나는 후방을 공격한다. 간단하군요. 간단하지. 그래서 적들이 알아차리기 힘들 것이다. 결국 이 전투의 승리로 제3차 대프랑스 동맹은 완전히 와해됩니다. 러시아는 일시적으로 대프랑스 동맹에서 탈퇴했으며 오스트리아는 회친을 맺어 프랑스가 지배하고 있던 모든 영토의 지배권을 인정하고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참전을 고려하던 프로이센 역시 즉시 군사를 거두고 영국 역시 트라팔가 해전으로 고무되었던 분위기가 급 가라앉게 됩니다. 역사에 남는 진정한 허세는 이런 것이 아닌가 합니다. 가장 영광스러울 때 감격보다는 좀 피곤하다고 표현하는 것이죠. 오늘 2명의 황제가 지휘하는 러시아 오스트리아 연합군을 물리쳤소. 좀 피곤하군. 8일 동안 야전을 하느라 밤에는 극심한 추위에 시달렸소. 내일은 카우니치 후자개성에서 쉴 계획이요. 2~3시간은 잘 수 있을 것이라보. 러시아 군대는 무찌른 수준이 아니라 박살을 내버렸소. 당신을 포옹하오. 나폴레옹. 피곤한 이유가 두 황제가 지휘하는 군대 때문이 아니라 밖에서 자느라 추워서라고 느껴집니다. 대단하다는 표현은 너무나 진부합니다. 루이 14세의 짐이 곧 국가다류의 단순 비유와는 차원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혹은 개뿔도 없는 범부의 허세는 아무런 감흥도 없을 뿐 아니라 기억도 나지 않겠죠. 황후 조세핀에게 보낸 이 나폴레옹의 편지로 인해 아우스터리츠 전투는 3제 회전의 이미지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이 전투에 오스트리아 황제 프란츠 2세는 직접 참전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2제 회전인 것으로 허세의 이유에 한층 더 적합해졌습니다. 당시 유럽에서 나폴레옹을 포함하여 3명의 황제가 있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프란츠 2세와 러시아의 짜르 알렉산드르 1세입니다. 유럽에서 황제는 로마를 계승한다는 의미입니다. 로마의 카이사르가 황제라는 뜻의 카이저 짜르의 어원이 된 것은 익히 알려진 상식입니다. 오스트리아는 신성로마 제국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고 러시아는 이반 3세가 동로마 즉 비잔티움 제국의 마지막 황녀를 아내로 맞이한 덕분에 이후 로마 제국을 잇는 명분을 확보하고 짜르라는 칭호를 사용하게 된 것이죠. 그럼 나폴레옹을 어떻게 라는 의문이 들 것입니다. 당연하게도 부패한 프랑스의 부르봉 왕조를 계승하는 군주가 아닌 로마 제국의 대를 잇는 의미로 프랑스 제1제국의 황제가 된 것입니다. 프루시카 즉 식민지의 몰락한 귀족 출신으로 열등감에 찌들고 출세에 목이 마른 인물이 황제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한풀이를 하고 싶었을까요? 1810년쯤에는 본인의 위세가 절정에 다다르게 되는데 아이를 낳지 못한 조세핀과 이혼을 합니다. 황제에 걸맞는 즉 진짜 황제 가문의 여인 중 하나와 결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유럽에서 지도자로 자신의 위치를 견고히 하기 위해 권력뿐 아니라 배경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만 다른 쟁쟁한 유럽의 군주들에 비해 미천한 출신에 대한 스트레스 역시 작용했을 것 같습니다. 후보는 당연히 둘밖에 없죠. 3제 회전의 다른 주인공들 즉 러시아와 오스트리아입니다. 오스트리아는 이때 이미 오스트리아 이외의 지역, 헝가리나 발칸반도 쪽에는 사실상 영향력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러시아와 비교할 때 역사적으로는 신성로마 제국의 후계자로 더 의미가 있겠으나 실질적으로는 러시아의 힘에 한참 못 미칩니다. 실속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러시아 황제의 여동생을 선택해서 했지만 그녀의 어머니 마리아 표도르브나의 반대로 퇴짜를 맞고 최종적으로는 1810년 4월 2일 유럽 최고의 브랜드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가문의 프란츠 황제의 딸 마리아 루이주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흔히 나폴레옹 몰락의 아이콘은 워털루 전투로 보고 있으나 진짜 계기는 러시아 원정의 실패입니다. 역사의 가정은 의미가 없지만 만일 그가 러시아 황제의 여동생과 결혼했다면 현재의 유럽은 어떤 모습이 되었을까 궁금합니다. 그리고 유럽 최강의 남자의 마음을 사로잡은 여자 조세핀. 그러나 최강의 다이어 수저는 못 이깁니다. 좀 피곤하군.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컬처계의 강자를 찾는 여행은 계속됩니다.